민경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호입니다. 네, 머리에 좀 힘 좀 주셨나 봐요? 예, 채널 A 갔다 왔는데 거기는 분장을 해서 이렇게 지금 분장 상태인데 분장 상태. 손을 안 보시고 오셨군요. 예. 네. 저도 어색한데 어색하긴 하지만 화면에서는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상당히 세련된 이미지로 변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화면으로 보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 정치권 이슈 좀 다룬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민주당의 신임 사무총장 얘기를 포함해서 뭐 좀 다뤄볼 텐데 우선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를 좀 다뤄볼게요. 앞서도 이제 조금 다뤘던 얘기인데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양자회담에 뭐 이재명 간의 양자회담 의제 이런 걸 다루는데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3+1 3+1 띄워주시고 일단 저걸 보면서 의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 일단 이재명 측, 민주당 측의 노림수도 함께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저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저 중에 하나를 만약에 해라. 그러니까 거부권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구 정도가 가능한 거지. 저렇게 3개 플러스 2를 해놓고 대통령과 회담을 하겠다는 건 대통령도 항복해라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대국민 사과라는 것도 저게 일종의 항복 선언을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대통령이 어떤 업무를 봤는데 그거를 총체적으로 사과하겠다 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게 아니라 2년간 있었던 대통령의 정책 또는 업무 자체를 사과하라는 거기 때문에 저건 뭐 대국민 사과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저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하야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최상병 특검 저 하나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다면 뭐 실갱이를 하면서 뭐 할 수 있겠는데 저게 최상병 특검이 3+1이란 거에 묶여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거부권 자제도 거부권도 저게 거부권을 자제하게 되면 향후 뭐 있을 수 있는 탄핵 국면에서 실갱이를 벌일 텐데 실갱이를 미리 내려놔라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항복 선언에 가깝고 13조 추경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게 기본소득론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 프로그램과 연동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이게 일테면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뭐 서민 생계를 위해서 뭘 하자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론이라는 사회 개조 프로그램 제가 볼 때 사회 개조 프로그램인데 사회 개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렇게 보편 복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한다라는 것을 아마 양보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일견 그냥 추경 또는 서민 생계 지원이라는 외양을 띠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강경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런 정도의 요구 조건을 건다면 그 영수회담은 매우 불투명하거나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좀 비관적으로 일단 저 의제로만 볼 때는 좀 비관적으로 보인다. 이 의제도 한번 좀 다뤄보죠. 이 주제도 민주당이 지금 입법 독주를 하고 있죠. 지금 어제는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고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뭐 양국법 여러 이제 법안들이 지금 5+2인가요? 한 지금 7개 이상의 법안들이 본회의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 법안들은 기존에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이미 한 번은 법안에 제동이 걸렸던 그런 이제 법안도 있고 또 하나는 한동안 이제 따가운 여론으로 특히 민주유공자법이 그랬죠. 그 여론으로 미뤘던 그런 법안을 이번 기회에 지금 민주당이 단독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민주화운동 동지회 사무총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토론을 했었는데 제일 독소 조항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이번 법안 통과를 배경으로 해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CA 사건, 산호맹 사건이라고도 하는 CA 사건, 그다음에 민추위, 민주화운동 추진위원회, 부산 동의대 사건 같은 거는 사실은 그 민주화운동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폭력, 그다음에 부산 동의대 같은 사건의 경우 사건 과정에서 경찰들이 한 8명 정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항인데 사람들인데 그거를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집어넣는 게 좀 무리한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과잉 입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이미 한 번 다 이렇게 한 번 다 보상을 받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새삼스럽게 저렇게 하는 것은 법률 남용, 과잉 입법, 뭐 과잉 보상,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소 조항인데 이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잉 입법이다. 여러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지금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국가에 의해서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부적절한 공격을 당했다든가 이런 대상자만이 아니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든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사실상 했던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민주유공자로 또는 그 자녀까지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을 보신 건가요? 예.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CA나 그러니까 산호맹인데 이거 러시아 혁명의 레닌주의를 모델로 해서 모범으로 해서 만든 혁명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민추위도 레닌주의에 기초해서 이제 폭력 혁명을 선동했던 사람들이고, 부산 동의대 사건은 이제 경찰들이 굉장히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민주유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제 임종석이나 정청래 같은 사람을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청래나 임종석 같은 경우도 주로 반미 친북 통일 운동을 했거든요. 따라서 좀 오히려 소급해서 좀 민주화 운동을 직선제 투쟁을 했던 또는 민주헌정 질서를 했던 사람들로 엄격히 제한하고 사회주의, 폭력, 그다음에 반미 친북 운동을 민주화 운동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히려 엄격하게 제한해야 될 시기에 이거를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저렇게 부풀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자, 다른 이슈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 이제 술자리 회유 파동, 술판 회유 파동 뭐 이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논란이 좀 있죠. 검찰이 그에 대해서 날짜, 장소, 행위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지금 팩트를 계속 제시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이화영이 말바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단혹스러운 상황을 몰리는 듯 하면서도 계속 공세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약간 주춤할지 지속적인 뭐 공세를 이어갈지 지금 분기점에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어제 이 사안, 즉 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판 회유 의혹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단 한 명도 어제 논평을 내지 않았다. 또 최고위에서도 연일 계속되던 최고위원들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뭔가 주춤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주춤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이 사안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와서 뭐 100% 진실이라느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 사건에 준해서 나온 게 아니고 6월 7일 날 이화영 씨의 어떤 선거 공판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선거 공판이 일단 벌어지게 되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딴지를 걸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정치적 복잡성을 조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서 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이 사실관계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상당히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공세를 이어가려고 해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 한계선을 이미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민주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예. 현안되는 이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양자 회담의 지금 실무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조국이 범야권 연석회의를 좀 제안을 했어요. 민주당이 아무런 지금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는 양상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세요? 이건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과 조국의 조국혁신당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을 걸로 봤고,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데 여기에 조국혁신당을 끌어들여서 복잡성을 조성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조국 대표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해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네. 자, 여러 현안들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좀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 이 문제 좀 살펴볼게요. 신임 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죠. 김윤덕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정책위 의장의 진성준 의원 당직 인선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민주연구원장에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주로 이제 이 임명과 관련 당직과 민주연구원 관련된 임명이 있을 때 친명계 이런 이제 주로 분석이 좀 많았었어요. 대체로 이제 그런 친명 일극 체제로 구성되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또는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가는 특징들을 분석했는데 그 중에 김윤덕 지금 신임 사무총장이 과거 그 이력 때문에 지금 도마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민경훈 비대위원은 지금 이 부분 어떻게 알고 또 생각하고 계세요? 김윤덕 씨가 최근에 사무총장이 됐는데 저는 이제 복수의 그 선 후배로부터 김윤덕 씨가 민정민주혁명당 민혁당 전북 지역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회자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정민주혁명당 사건이지만 이분이 이제 90년대 중반에 전향을 했기 때문에 사성적 문제는 크게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김윤덕 씨의 그 사무총장 내정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김윤덕 씨가 쓴 책자나 자서전이나 이런 걸 들여보면 자기의 그 어떤 민혁당 관련 경력들이 일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일개 학생운동가였다면, 주사파 학생운동가였다면, 그 다음에 좀 말단의 어떤 당직자였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이건 지금 민주당의 사무총장이고 향후에 상당히 고위급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된다거나 장관이 될 수도 있는데 자기의 경력을 저렇게까지 숨기고 함기고 하는 게 괜찮은가라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김윤덕 씨가 사상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재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거 경력에 대해서 일체 다 숨기고 있어요. 특히 자기의 주사파 경력에 대해서 거의 숨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숨기는 풍토를 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를 투명하게 얘기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자기가 했던 그런 경력들을 저렇게 숨기고 미래로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는 이제 과거의 경력에 대해서 투명하게 좀 소개해달라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정치인들 중에서 특히 고위급 정치인들은 자기의 과거 사상 경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풍토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 지금 민혁당 전북 총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임 김윤덕 사무총장 과거에 민혁당 민족민주혁명당 전북지역 책임자였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선 민혁당이란 조직 민족민주혁명당이란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를 먼저 조금 간략히라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저는 허연준 앵커랑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면 좋겠는데 하나는 주사파 또는 간첩 조직의 전체적인 개괄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과거에 남로당이 있었고 통역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혁당이 있었고 민혁당 잔당들이 중심이 돼서 조직된 군자산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한국 간첩 조직의 계보입니다. 큰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80년 이후는 민혁당과 민혁당 잔당들이 주사파 운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민혁당은 그야말로 한국 주사파 운동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혁당은 86년에 서울대에서 주사파 학생운동이 성장하는데 이게 구국학생연맹이고 김영환 등 서울대 학생들이 조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끝나고 나서 여기 보면 이제 반제 청년동맹이라는 어떤 주사파 지하 조직을 만들고 김영환이 출소한 뒤에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북한 공작원과 만나서 민족민주혁명당을 만드는데 여기 당수는 김영환입니다. 그리고 김영환이 북한 갔다 오고 나서 좀 변심을 하죠. 생각이 좀 바뀌어서 민혁당을 해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좀 복잡하니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민혁당을 해산하는데 그래서 민혁당의 김영환과 일부 그다음에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전향을 했죠. 김윤덕 씨는 이 전향한 전북 지역의 책임자였던 거죠. 그래서 전향을 하는 것으로 그때 보이고 전향을 거부했던 세력이 울산하고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울산을 거부했고 이 세력이 다시 북한과 연계돼서 민혁당 잔당이 돼서 단당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 민혁당 군자산의 약속인 거죠.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예, 민혁당에 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말씀 이제 김윤덕 사무총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좀 소개를 드리죠. 민혁당은 사실은 이석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경기 남부 지역의 위원장이 이 민족민주혁명당의 경기 남부 위원장이 이석기 씨였죠. 1988년도에 여수에서 한 반잠수정이 하나가 격추된 반잠수정이 발견이 됐었죠. 그 안에 당시에 민혁당의 2인자였던 하영옥 씨와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관련된 여러 증거물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국정원을 비롯한 대공기관이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하영옥 씨를 비롯한 김영환, 이석기, 이상규, 지금 진보당에 가 있는 이상규 씨, 그리고 영남 지역, 울산 지역 곳곳에 있는 여러 조직의 하부 조직, 즉 간첩 조직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상 일망타진을 거의 했어요 하기는. 근데 그 중에 민혁당에 이제 지역 조직이 있었는데 경기남부위원회는 이석기가 위원장을 했고 영남위원회가 있었고 전북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전북위원회 초기 총책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김윤덕 씨가 전북 지역 책임자 총책을 맡았죠. 그러니까 민혁당 당원이면서 전북 지역 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민혁당의 조직은 전북 지역의 전체 이제 민혁당 당원은 한 100명이 조금 안 된다고 그래요. 전국적으로의 당시 학생, 노동,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혁명과 훈련됐다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뽑은 거죠. 북한의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아서 민혁당을 만든 거니까 그중에 자신들의 영향권에 있는 포섭할 수 있는 대상들 중에 최고의 사람만 선별해서 이렇게 뽑았고 아무나 이제 당원으로 이렇게 민혁당 당원으로 영입을 하는 건 아니고 최고 선발했고 그 민혁당 산하에는 또 조직들이 있죠. 전북 지역에는 반미 구국학생연맹이라는 조직이 대학가에 또 사회단체와 연합해서 지하 조직이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는 조금 다른 명칭의 지하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걸 민혁당의 책임자들이나 당원들이 그것을 다 하부의 지하 조직들을 또 관장하는 그런 상황인데 전북 지역은 반미 구국학생연맹이라는 조직을 민혁당의 산하 조직으로 했는데 이 조직의 책임자 반미 구국학생연맹의 총책이 또 김윤덕 지금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니까 민혁당의 전북 책임자이면서 이 반미 구국학생연맹의 책임자였고 요 반미 구국학생연맹의 산하에는 각종 주사파 활동가 조직들이 또 있죠. 그 주사파 활동가들의 참여했던 멤버들 중에 하나예요. 전북대 출신 중에는 지금의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황현선 씨가 있습니다. 황현선. 그러니까 지금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의 황현선 씨도 주산파 활동가의 활동을 했던 것이죠. 뭐 이제 대략 이제 조직은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전북 지역이나 그 중에 이제 전북대학교가 학생운동가들 직업적으로 하는 학생운동가들이 제일 많았는데 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까지 대략 직업적으로 하는 학생 활동가들, 운동권들이 뭐 그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한 300명 정도. 한 학년에? 한 학교에. 전북대학교만. 거기에 이제 원광대학교도 있고 뭐 군산대도 있고 전주대도 있고 여러 대학이 있는데 전북대만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고정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 주변에는 그런 이제 직업적 혁명가들과의 대체적으로 동지에서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게 하면 뭐 한 700~800명 정도, 뭐 많을 때는 한 10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전북대의 학생들이 매년 한 15,000명에서 16,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적어도 7 내지 8% 정도는 학생운동권을 자기가 이렇게 학생운동가라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거죠. 우호적인 뭐 여러 사람들은 빼고 그 중에 전체 이제 전북 지역을 이끌어갔던 그 책임자가 김윤덕 사무총장이었고 민혁당 책임자였다. 근데 이제 김일성주의자죠. 문제는 이제 조직을 만들 뿐만 아니라 김일성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민혁당의 당원이 될 때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반미 구국학생연맹이라는 조직의 그 조직원으로 가입시킬 때는 충성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혈서. 네, 혈서를 해서 조직과 북한의 김일성 또는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절대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충성맹세 같은 것도 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직원을 선발하고 영입하고 교육시키고 그것을 계속 훈련시키고 대중 뭐 여러 가지 정치 투쟁이랄지 막 시위랄까 이런 걸 중요한 결정을 다 김윤덕 씨가 전북 지역에서 했죠.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는 전북대를 근거로 그걸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윤덕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역에 있는 의원들이 또 있어요. 그 민혁당 당원이 지금 군사 김제 전주 여기에 지금 현역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이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이윤택? 이윤택이 아니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게 안 나네. 이원 뭐더라? 그 의원인데 그 사람도 민혁당 당원이고 주사파 핵심 활동가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는 이제 과거의 이력을 지금 자신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런 김일성주의자로서 조직을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그런 반체제 활동 또 북한의 지시를 받아서 체제 전복 활동을 했던 것을 특히 지하 활동을 했던 핵심 책임자라는 것을 현재 숨기고 있고 또 그 운동권들은 상당히 지금 전북 지역 사람들은 다 알죠. 김윤덕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관계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공개적으로는 다 쉬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몇 가지를 제가 질문을 한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김윤덕 씨가 저도 이제 여러 차례 들었으니까 김윤덕 씨가 전북 지역 책임자라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가
하는 거고 예. 김윤덕 씨 본인과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사실을 수시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제가 질문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예. 아까 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 부분 김제 부안 출신 이원택.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원택 의원이죠. 현재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거의 이제 다 민혁당 반미 구국학생연맹 총책이거나 중앙위원을 했던 그런 관계들이죠. 사실은 운동권 출신들은 구체적으로 가입된 조직원들도 있고, 즉 당원이 되거나 조직원들이 선거원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일반 활동가 조직에 운동권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민혁당의 당원이 누구였는지, 반미 구국학생연맹이라는 지하 조직의 조직원이 누구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소문으로는 나중에 듣게 되죠. 예, 그래서 운동권들은 서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시간이 꽤 지나면서 전북 지역의 운동권의 지하 조직은 김윤덕이 이끌었다. 이건 이제 대체로 알고 있죠. 그리고 운동권 지하 조직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게 이원택 의원이었다. 그리고 이원택 의원은 전북 도지사의 비서실장도 하고 정무부시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완이 좋아서 과거에 전북 지역에 특히 전북대 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각 도청에 때로는 직원으로 정무직 직원이겠죠. 때로는 전북도의 산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하 기관의 주요 이제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채용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채용을 해서 운동권들이 전북 지역의 도청 또는 공공기관 곳곳에 배치되도록 조직을 망을 많이 만들었고 지난번에 잼버리 했잖아요. 예,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 할 때 이 김윤덕 씨는 여가부 장관과 동일하게 공동 조직위원장이었어요. 새만금. 예. 그런데 이원택 의원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전북 지역에서 잼버리 그 유치부터 실제로 실행하는데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식물 책임자.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에서 했던 잼버리의 파행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운동권 출신들이 대부분 이 잼버리 사업에 개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잼버리란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 운동권들은 그런 대형 행사에 대해서 어떤 인프라를 깔고 폭우가 왔을 때 어떤 대책을 세우고 대형 태풍이 왔을 때 어떤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곳곳에 운동권 출신들이 때로는 기획사도 하고 일부는 건설사의 상무라든가 부장으로도 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형 중형 건설업체 지역에 이런 이권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운동권 관련 업체들이 잼버리 사업에 참여한 걸로 나옵니다. 부안 출신도 있고 전주를 근거로 한. 그러다 보니까 이 김윤덕 이원택 라인이 실제로 잼버리 사업을 준비하는 책임자였는데 곳곳에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여러 분야의 업체들이 운동권 출신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즉 이권 카르텔이 작동한 업체들이 작동함으로써 잼버리 파행의 근본적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여가부 장관이 그때 잘 챙기지 못했네 이런 문제는 부분적인 문제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전주 지역을 근거지로 한 운동권 이권 카르텔 집단들이 여러 이제 수익 사업, 공모 사업에 참여하면서 각종 닥쳐올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거나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시행 자체가 늦어지면서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가뭄에 대처해서 나무를 어떻게 조경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은 원인은 그래서 거기에 있다. 이제 이런 걸 좀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첫 번째 주로 활동가들이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을 이제 드렸고 두 번째가 뭐였죠? 왜 그러면 그러니까 김윤덕 씨나 이런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이 왜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김윤덕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뒤져도 저 사람은 이제 주변에서 증언을 하지 않는 순간
통일부 장관이 돼도 그 전력은 사라질 판이에요. 예. 완전히 그 철저하게 은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지금도 주사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러냐고 왜?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아까 민주유공자법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사회적으로 상당히 대우를 하고 또 정치권에 진입을 할 때도 민주화 운동회라는 일종의 좀 배지를 이제 민주화 운동 자신의 경력을 앞세워서 정치권에 진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일성주의 즉 주사파 활동의 핵심 활동가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력에 도움이 일단은 안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정치권에 나가게 되거나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경쟁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권 내에서도 김윤덕도 그렇고 이원택도 그렇고 뭐 지금 조국혁신당에 가해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황현선 씨의 경우도 지금 공천 과정에서도 다 경쟁, 특히나 점주 익산 지역은 경쟁자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민혁당의 어떤 책임자였다 또는 반미구국학생연맹 같은 지하 조직,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그런 김일성 조직의 어떤 책임자였고 그것을 조직했고 이끌었다 하는 것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 굉장히 경쟁자로부터 정치적 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지역사회에 이제 언론이나 여론에서도 어떻게 주사파 출신이 공산주의자가 김일성주의자가 정치나 사회권의 주요한 지도자로 나설 수 있느냐. 이럴 때 언론에서도 사실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게 되면 지역사회 유권자들도 따가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운동 경력은 내세우면서도 사실 그 이면에서 신북 활동을 했던 종북 활동을 했던 이런 것은 숨기고 싶고 숨겨야만이 지역사회에서 정치권에서나 사회 어떤 지도자로서 두각을 낼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일종의 지역사회 분위기 그런 것이 작동한 것이라고 봐야죠. 예,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경력은 이제 플러스가 되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경력은 마이너스였던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편의적으로, 그러니까 무엇은 선택적으로 숨기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했을 텐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게 누적이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고위급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인영 장관 같은 경우도 반미청년회의 소속 조직원이었다라는 얘기를 내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전대협 일기 의장이었던 거는 하면서 실제로 반미청년회에 있다는 걸 숨기는 가운데 통일부 장관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북한에서는 뭐 임정석 이인영 장관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뭐 이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설사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결자해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의 풍토에 관한 건데 이게 한 사람의 문제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거 뭐 저기 주사파였던 거를 경력이 밝혀지면 상당히 뭐 정계 진출도 못할 거니까 그런 건데 이거를 주변에서도 다 묵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내가 이제 민혁당 김윤덕 씨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두려운 게 사실 이 분위기야, 분위기. 마치 왜 그런 걸 얘기를 해서 뭔가 이렇게 꼬투리를 만드냐,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난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정직하게 정리하고 그 정리된 역사에 기초해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좀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과거는 적당히 묻어두고 자기 친구라는 이유로 자기 선배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나서 미래 얘기만 해. 그게 이제 민주화운동 동지회나 뭐 그다음에 내가 이런 민주화운동 청산 작업을 할 때 가장 그 가슴 아팠던 또 사람들한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볼 때는 집단적인 재정리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집단적인 재정리의 기초에 그리고 일환으로 김윤덕 씨도 저는 사실은 이 사안에 관해서는 그렇게 뭐 김윤덕 씨를 공격할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민혁당 김영원과 함께 전북 지역 전체가 저희 전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상적 어떤 정리 작업을 했을 거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공격할 마음은 없는데 내가 정말 다른 차원에서 이거를 당신이 묻어두면 당신이 통일부 장관이 되고 무슨 장관이 됐는데 우리는 당신의 경력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혼자 주변에서 알면서도 그걸 적당히 묻어두려고 하는 게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계기로 해서 386 세대 또는 운동권 전체, 학생운동권 전체가 과거를 집단적으로 정리하고 총화하고 그 다음에 미래로 가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김윤덕 씨 문제를 저희들은 제기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운동권들의 이제 풍토인데 운동권에서 오랫동안 직업적으로 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거나 또는 이제 취업을 하거나 이제 주로는 이제 뭐 관공서, 이런 도청, 시청 또 정부 이런 데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일정한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게 아니고 취업을 할 때나 또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을 지역사회에서 또 하잖아요.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역에서도 그런데 그런 운동권들이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과거에 김일성주의자였고 지하 조직을 했는데 이걸 공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의 의사 표현을 그 다음 수순을 밟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걸 결별했느냐? 즉 과거에 이제 김일성 주사파 출신이라 하더라도 지금도 그러면 주사파 출신이냐?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대 왕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수령체제가 무너져야 한다. 김일성 3대 세습 봉건체제이다. 저 북한 사회는 이제 북한 민주화가 돼야 된다. 막 이런 이제 입장에서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걸어왔던 그런 주사파의 길은 심각한 잘못이 있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떤 문제들에 직면하냐면 변절자가 되는 거예요. 운동권 소위에서는. 예. 그런데 운동권 내부에서 변절자로서 공격하고 변절자로서 낙인이 찍히는 순간에 그 인물은 기존에 있던 운동권들 내에서는 모든 네트워크가 끊기죠. 이제 우정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적대적 관계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변절자라는 배신을 했다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해야 되면 그러면 이 본인이 자신이 과거에 해왔던 것을 공개를 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정치권에도 가고 싶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고 싶었거나 특정한 지역사회에서 무슨 자기 나름대로 기획사를 하든 출판사를 하든 뭐 인쇄소를 하든 그런 사업을 할 때 이 지역사회의 운동권으로 변절자로부터 보니까 굉장히 자신의 이권, 사업을 하려는 데에 대한 굉장한 어려움이 조성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권 스스로가 그 변절자 배신 프레임으로 새로운 자성을 하도록 공개적으로 나가서 자신들이 새롭게 이제 기존에 생각했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자성을 하고 성찰을 하도록 하는 것을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그 사회에 갇혀서 자기들이 그 안에 갇혀진 사람들끼리 과거의 이념에 어떤 정치적 공동체를 묶였던 사람끼리 끼리끼리 이권을 나누고 끼리끼리 정치적 담합을 하고 끼리끼리 서로 뒤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음모만 또 정치적 음모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집단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변절자, 배신자 프레임에 입각한 운동권 정실주의 같은 게 작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운동권 카르텔이잖아요. 예. 카르텔인데 운동권 카르텔의 기저에 있었던 게 사실은 사상적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상과 일정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문제는 나는 이제 그 많은 주사파들이 지금 김일성주의자로서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정하게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이제 순응하는 생각의 전환을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엄밀하게 정리해두지 않으면 그 유죄는 강하게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운동권 청산을 얘기하는 것은 그 유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인영 장관이 뭐 통일에 대한 그 과도한 신념이랄지 이재명 씨가 쉐쉐 발언이랄지 그 다음에 저희 386들 그 하는
미중 간의 등거리 외교라든지 이게 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반미나 친북의 어떤 뿌리가 이걸 몸통을 흔들어 버린 뿌리가 몸통을 흔들어 버리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중시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사상에 대한 사상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설사 자기의 네트워크나 이권이 무너지더라도 그것을 해야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건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사상적으로 건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이권이 아니라 새롭게 시장적인 또는 어떤 이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운동권의 풍토는 아주 불건전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제가 이제 운동권에서 많이 고립돼 있는데 고립돼 있는 정도가 이제 거의 끊겼어요. 운동권 친구들은 다 끊겼어. 왜냐하면 얘기가 전혀 안 되고 그다음에 자꾸 나를 변절자로 보니까 뭐 얘기 만날 수도 그리고 그런 변절자로 보는 게 굉장히 은근히 그래. 은근히 이게 참 못됐어. 이거 투명하게 당신 사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상관없는데 은근히 고립시키고 이러는 거라서 많이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운동권의 이 풍토는 서로 그냥 대충 봐주고 봐주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돌려치기 하듯이 어떤 공명정대하게 사상과 노선이 이렇게 쫙 제기되고 그걸 갖고 토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는 풍토가 지금과 같은 이상한 운동권 풍토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사생아 같은 사람이 김윤덕 씨 같아.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볼 때 굉장히 그러니까 김윤덕 씨를 뭐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저런 정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주사파로서 활동을 했다가 전향했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굳이 뭔가 민주당 사무총장을 하는데 과거 경력까지를 굳이 얘기를 해야 돼?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을 편의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주사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면서 김윤덕 씨 사례를 보면서 참 민주당 사무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참 황당한 일입니다. 예. 앞서 한 댓글 중에는 이제 앵커가 패널이냐고 이렇게. 아니 훨씬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대담을 하시자 그래서 제가 앵커의 역할을 잠깐 잊고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신임 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사무총장에 관한 이제는 자신의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걸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숨긴 채 하는 그런 운동권 정실주의를 벗어나야만이 벗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 좀 국제 뉴스를 한번 한두 개 여쭤볼게요. 아까 뭐 더 하실 얘기가 있으세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예. 두 개만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하나는 최근에 이제 미 하원에서 83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예산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조만간 바로 미 군사 무기 주요 무기들이 지금 투입될 예정으로 지금 알려 있는데 하원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상원 의결이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이제 무기 지원을 포함한 예산 지원이 본격적으로 되는데요. 이번 이제 미국의 우크라이나 예산 지원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두 가지 소개를 하면 국제 문제를 이제 오늘은 우크라이나만 다루고 이스라엘 얘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면 좋겠고 네. 국제 문제가 워낙 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소개를 할 텐데 일단 작년에 하반기에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공화당의 문제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뤄졌죠. 미뤄지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세가 불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포탄이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155mm 포탄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탄을 못 쏘니까 러시아한테 대책 없이 밀린 거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이기기 어렵겠구나, 러시아가 이기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 기본이었고 그런데 차일피일 미뤄지던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이제 83조 또는 4조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55mm 포탄 뭐 등등이 들어가고 에이테크스 미사일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전세가 반전될 걸로 보입니다. 전세가 반전돼서 굉장히 희소식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의미 있는 소식 중에 하나는 중국의 어떤 전략가 한 분이 이런 상황이면 우크라이나가 이길 거다. 이긴다는 게 이제 러시아까지 진격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우크라이나 동부에 지금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것이 러시아 본토로 이제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고요. 이유는 네 가지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높은 단결력을 예로 들었고 두 번째는 서방 세계의 지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령 통제 시스템의 효율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러시아가 자족적인 어떤 정보 시스템이 하나 있다. 이건 뭐 별게 아니라서 이 네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내고 러시아를 본토까지 밀어낼 거다. 이거를 이긴다라고 보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이길 거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면 매우 중요한 거죠. 사실은 국제적 판도에서 여러 가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죠. 이거 다음번쯤에 이걸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그 다음에 중국 대만 사태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 사태들이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것은 자유주의 세계와 전체주의 세계와의 대결에서 자유주의 세계의 어떤 중요한 승리로 기록될 거고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자주를 위한 투쟁이 이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작년 하반기에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주로 러시아 주도의 러시아가 이기는 가운데 승기를 잡은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진행이 됐고 러시아가 이긴다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84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통과되면서 전세가 반전될 거다라는 예측이고 심지어는 중국의 한 분석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밀어내고 승리할 거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고 이었습니다. 예, 민경우 비대위원의 시각으로 본 국제 뉴스 중에 오늘은 미국 하원의 우크라이나 예산 지원 그게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소식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예, 민경우 전 비대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좌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최재수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